증인께서는 남편이 고의로 보일러 경고음을 끄고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증언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의식불명이었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강민우 씨, 저는 당신이 이제 편해지자고 말하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새벽 2시를 알렸습니다. 중환자실 12번 병실 침대 옆에 앉은 강민우는 아내의 창백한 손등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혜진은 사흘째 의식을 잃은 채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편해지자. 민우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끝에는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한번 쓰다듬고 알람이 계속 울리던 휴대폰을 뒤집어 음소거로 설정했습니다. 윤혜진 62세. 3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마지막 5년은 교장으로 재직했던 그녀는 작고 단정한 글씨로 하루를 기록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퇴임 후에도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며 오늘도 배우고 가르치는 하루라는 문구로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강릉의 오래된 별채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것은 보일러 점검을 위해 혼자 들렀던 지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의료진은 뇌압이 안정되면서 회복 징조는 보이지만 완전한 의식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귀는 또렷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뿐 청각과 의식은 온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남편의 한숨소리, 간병인의 발걸음, 복도에서 들려오는 모든 대화를 그녀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지난 15년간 부동산 컨설턴트로 일해왔습니다. 초기에는 나름대로 성공가도를 달렸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연이은 프로젝트 실패와 미지급 수수료로 인한 부채가 그의 표정을 점점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투자한 상가 건물 분양 사기로 인해 3억 원의 손실을 입은 후 그는 잠을 설치며 술에 의존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날 밤 10시경 민우는 병실 문을 살짝 닫고 복도로 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은 남편의 목소리를 애써 들으려 했습니다. 네, 해안로 주택권은 동의서만 받으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배우자 서명 예, 내일까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급한 건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순간 빨라졌습니다. 해안로 주택. 그것은 남편과 재혼하기 전 첫 번째 남편이 남긴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첫 남편. 박종철은 생전에 언젠가 이 집에서 아이들을 위한 글쓰기 교실을 만들어 달라는 뜻을 남겼었습니다. 바닷가 언덕 위에 자리한 그 집은 혜진에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소원이 담긴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민우는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와 혜진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혜진아,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집도 좋은 곳으로 옮겨줄게.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온 힘을 다해 눈꺼풀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우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휴대폰을 다시 꺼내 문자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영목이지 대출 진행을 위한 서류 준비 완료. 배우자 동의서 및 의료진 소견서 첨부 요망. 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목이지 대출은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고 사망 후 집을 금융기관에 넘기는 제도였습니다. 그것은 곧 해안로 주택을 영원히 잃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첫 남편과의 약속, 아이들을 위한 교실의 꿈,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
민우는 졸음에 겨워 의자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그때 혜진은 온 정신을 집중해 다짐했습니다. 지키자. 살아서 끝까지. 그녀는 미세하게나마 손가락을 움직이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계속된 노력 끝에 새끼손가락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간병인 박숙자가 새벽 순찰을 위해 병실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혜진의 손가락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중환자실에서 일한 경험 많은 간병인이었던 숙자는 작은 변화도 섬세하게 포착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숙자는 혜진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 말이 들리시나요? 혜진은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더 분명했습니다. 숙자는 잠든 민우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던 최승호 재활의학과 전공의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승호는 즉시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호는 작은 손전등으로 혜진의 눈동자 반응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동공 반응이 이전보다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혜진의 눈에서 또렷한 의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민우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승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의식 회복 징조가 보입니다. 내일부터 좀 더 세밀한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민우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환자분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혜진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느꼈습니다. 몸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지만 마음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해안로 주택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지, 남편의 진짜 의도를 밝혀내야 한다는 다짐이 그녀를 깨어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민우는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진행을 좀 미뤄야겠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네요. 그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재활의학과 최승호 전공의가 병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35세의 그는 의료진 중 유일하게 혜진의 눈빛을 오래 바라보는 의사였습니다. 민우가 자리를 비운 사이 승호는 혜진의 침대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윤 선생님, 승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기억하시겠어요? 저 선생님이 지도하셨던 토론 동아리 학생이었습니다. 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익숙한 목소리, 20년 전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늘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하던 그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승호, 반에서 가장 말이 많고 호기심 넘치던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 방과 후에도 학교에 남아있던 아이들을 위해 혜진이 만든 꿈나무, 토론 동아리의 단골 멤버였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셨죠. 질문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그 말씀 덕분에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승호는 혜진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지금도 그 질문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생님도 함께 해주세요. 혜진은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어제보다 훨씬 뚜렷했습니다. 승호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간단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음악 치료를 겸한 박자 반응 테스트입니다. 승호는 작은 스피커를 가져와 설치했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셨던 어린이 합창곡을 틀어보겠습니다. 산골짜기의 다람쥐 전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교장 시절 매년 졸업식에서 틀던 곡이었습니다. 순간 혜진의 심박수가 미세하게 상승했습니다. 모니터의 삐삐 소리 간격이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승호는 간병인 박숙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의사소통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승호는 혜진의 시야에 작은 보드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눈동자를 움직여서 답해보세요. 예라면 오른쪽으로, 아니오라면 왼쪽으로 봐주세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혜진은 집중했습니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봐야 한다. 눈동자가 서서히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느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숙자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의식이 또렷하시네요. 지금 몸이 아프신가요? 왼쪽. 아니요. 걱정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오른쪽. 예. 다섯 번째 질문부터 혜진의 예, 아니오 반응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승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무렵 복도에서는 민우가 또 다른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청소를 위해 일찍 출근한 박숙자는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모기지 절차가 좀 복잡하네요. 의료진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민우의 목소리는 조급했습니다. 환자 의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보호자 권한으로 가능한가요? 네, 배우자 서명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숙자는 걸레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병원에서 일하며 별의별 가족사를 봐왔지만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 처분을 서두르는 가족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는 청소용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 영목이지, 배우자 서명, 해안로 주택이라고 적었습니다. 오후 4시 승호는 혜진과 본격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답해주세요. 가족 관련 걱정인가요? 오른쪽. 예. 건강 관련 걱정인가요? 왼쪽. 아니요. 재산 관련 걱정인가요? 오른쪽. 예. 승호와 숙자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환자의 걱정과 보호자의 행동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원하지 않는 재산 처분이 진행되고 있나요? 혜진의 눈이 오른쪽으로 크게 움직였습니다. 예, 분명한 예였습니다. 저녁 7시 민우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혜진의 침대 옆에 앉아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의사 선생님이 의식이 조금씩 돌아온다고 하더라. 참 다행이야. 하지만 혜진은 남편의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그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성급하고 무거운 발걸음, 억지로 만든 밝은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 걱정은 하지 마. 좋은 데로 옮겨줄게. 여기서 오래 고생할 필요 없어. 민우의 말은 상냥했지만 목소리 밑바닥에는 급한 사람 특유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바로 동기였습니다. 쌓인 빚과 빨리 처리해야 할 일들에 대한 조바심. 밤이 깊어가자 민우는 다시 복도로 나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숙자가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공증사무소로 갈 수 있을까요? 의료진 소견서는 준비했고요. 배우자 대리 서명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급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해서요. 숙자는 승호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복도 끝 휴게실에서 둘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뭔가 이상해요. 환자분은 의식이 돌아오고 계시는데 남편분은 서둘러서 재산 정리를 하려고 해요. 승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의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일방적으로 재산 처분을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환자분의 회복을 돕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12시
혜진은 또렷한 의식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자유롭지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자 승우와 경험 많은 간병인 숙자가 자신을 도우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질문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혜진은 자신이 학생들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질문하는 용기가 자신에게 필요한 때였습니다. 남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해안로 주택을 지킬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자신은 언제쯤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 새벽 2시, 승호는 혜진의 마지막 검사를 위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내일부터 본격적인 재활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진의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크게 움직였습니다. 고마움과 간절함이 담긴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최승호는 박숙자를 병원 카페테리아로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은 구석 테이블에서 둘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숙자 선생님, 어제 들으신 통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승호는 노트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네, 영목이지 대출, 배우자, 서명, 공증사무소 방문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급하다는 말을 몇 번 반복했죠. 숙자는 30년간 쌓인 경험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승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윤리 관점에서 보면 환자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일단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오전 10시, 승호는 병원 의료정보팀에 문의했습니다. 환자 가족의 부동산 관련 서류 준비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문서들을 확인해 보자는 명목이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숙자는 병동 청소를 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쇄된 문서 조각들 사이에서 부동산 매매 사전 협의서, 강릉시 해안로 담보, 설정 같은 단어들이 적힌 종이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이런 서류를 버렸을까요? 숙자는 주변을 살피고 그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30년간 병원에서 일하며 터득한 직감이 이것들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승호는 혜진과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선생님, 해안로 주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즉시 집중됐습니다. 그 집이 첫 번째 남편분의 유산인가요? 오른쪽. 예. 현재 남편분이 처분하려는 집이 맞나요? 오른쪽. 예. 선생님이 직접 동의한 적이 있나요? 왼쪽. 아니요. 승호는 숙자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환자의 증언이 명확했습니다. 그 시각, 승호는 또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디지털 기록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혜진이 사고를 당한 해안로 주택에는 최신 스마트 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보일러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격 접속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혜진 선생님, 혹시 집에 스마트 보일러 시스템이 있었나요? 오른쪽. 예. 사고 전에 보일러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받았나요? 오른쪽. 예. 그 신호가 자주 울렸나요? 오른쪽. 예. 승호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사고 전날
경고음을 직접 들었나요? 오른쪽. 예. 경고음이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나요? 혜진의 눈동자가 크게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강한 긍정의 표시였습니다. 오후 4시 승호는 보안팀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 보일러 제조사에 문의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안전점검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해안로 주택의 보일러 시스템에는 지난 한 달간 비정상적으로 많은 원격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보일러 압력 경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매번 원격으로 경고음만 끄고 실제 수리는 하지 않았네요. 기술팀 직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승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녁 7시 혜진과의 대화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승호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보일러 경고음을 끈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눈동자로 글자판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승호가 준비한 간이 글자판에서 혜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글자들을 지목했습니다. 민우. 남편분이 원격으로 경고음을 끄셨다는 말씀인가요? 오른쪽. 예. 숙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일부러. 혜진은 계속해서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가, 르, 텔, 그리고 캐, 피, 탈, 카르텔 캐피탈. 승호가 되물었습니다. 오른쪽. 예. 승호는 즉시 그 업체명을 검색했습니다. 카르텔 캐피탈은 고금리 대부업체였습니다. 최근 불법 추심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된 곳이었습니다. 선생님, 남편분이 그 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말씀인가요? 오른쪽. 예.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아시나요? 혜진이 손가락으로 3을 표시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글자판을 가리켰습니다. 3. 승호와 숙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억 원의 빚, 그리고 해안로 주택을 담보로 한 영목이지 대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밤 9시 민우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승호와 숙자는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는 척했지만 내심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내 상태가 어떤가요? 민우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의사소통도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요. 민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의사소통이요? 네, 간단한 예, 아니오 정도는 확실히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복도에서 다급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숙자뿐만 아니라 승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을 더 빨리 할 수 없나요?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어서. 네, 내일 아침 바로 공증을 받겠습니다. 의료진 소견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승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 법무팀에 상황을 알렸고 법무팀에서는 외부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벽 1시 승호는 혜진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나요? 혜진은 다시 글자판을 가리켰습니다. 김아름. 누구시죠? 혜진이 추가로 가리켰습니다. 조카분이 김아름 씨라는 뜻인가요? 오른쪽. 예. 변호사. 조카분이 변호사시군요. 숙자가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호는 즉시 병원 정보 시스템을 통해 혜진의 비상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김아름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조카분에게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혜진의 눈동자가 크게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간절함이 담긴 확실한 동의였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남편의 계획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고 자신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카 아름이가 변호사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새벽 3시 승호는 모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스마트 보일러 접속 기록, 파쇄된 서류 조각들, 환자의 증언, 그리고 민우의 수상한 행동들. 모든 것을 종합하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증거를 보전하고 혜진을 보호할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최승호는 병원 법무팀을 통해 김아름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40세의 김아름은 법률구조공단에서 15년간 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해온 베테랑 변호사였습니다. 고모 혜진이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고모님 상태가 어떤가요? 아름은 병실 문을 열자마자 혜진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의 얼굴이었습니다. 승호는 지난 이틀간 수집한 모든 정황을 아름에게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보일러 조작 흔적, 영목이지 대출 추진, 3억 원 빚, 그리고 혜진의 명확한 반대 의사까지. 이것은 명백한 재산 범죄 시도입니다. 아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고모님의 의사 능력이 확인된 상황에서 보호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더군다나 사고 정황까지 의심스럽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박숙자는 수집해둔 파쇄 서류 조각들을 아름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들도 도움이 될까요? 아름은 조각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매 표시가 된 부분과 배우자 동의 없이 진행 가능 같은 문구들이 중요한 단서가 되겠네요. 오전 11시 민우는 문서 대행 업체 직원과 함께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병원 1층 가족 상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명목은 환자 치료비 마련을 위한 주택 담보 관련 상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과 승호, 숙자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름은 증거 보전을 위한 진술서를 미리 작성했고 승호는 의료윤리 규정에 따라 병실 CCTV 열람권을 요청해둔 상태였습니다. 숙자는 지난 며칠간 목격한 모든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상담실 테이블 너머로 민우가 문서 대행인에게 말했습니다. 배우자가 현재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호자 권한으로 동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행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의식 확인은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은 의료진의 정확한 소견이 필요한데요. 담당 의사는 회복이 불투명하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상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아름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자 윤혜진 씨의 조카 김아름 변호사입니다. 민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름아, 너는 왜 여기에? 배우자의 명확한 의사 확인 없이 재산 처분을 진행하려는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름은 차분하면서도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에 차례로 놓았습니다. 스마트 보일러 앱의 원격 접속 로그, 공증 예약 문자 캡처본, 카르텔 캐피탈과의 대출 문의 관련 증거자료, 그리고 박숙자의 진술서가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고모님 집 보일러 시스템에 지난 한 달간 원격으로 101번 접속한 기록입니다. 그중 98번이 경고음 차단 기능 사용이었고요. 아름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증사무소의 배우자 동의 대리 서명 가능 여부 문의한 문자 기록이고, 이건 카르텔 캐피탈에서 3억 원 대출받은 계약서 사본입니다. 대행이는 서류들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민우가 말을 이어갔지만 아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환자분에게 직접 물어보죠. 고모님의 의사 능력이 충분하다는 의료진 소견도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병실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이미 준비된 눈동자 의사소통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승호가 차분하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윤혜진 선생님, 해안로 주택을 지금 당장 처분하시겠습니까? 혜진의 눈동자가 확실하게 왼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니요. 남편분이 추진하는 영목이지 대출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왼쪽. 아니요. 사고 전 보일러 경고음이 여러 차례 들렸습니까? 오른쪽. 예. 그 경고음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른쪽. 예. 경고음을 끈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혜진이 글자판을 보며 민우를 가리켰습니다. 상담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행이는 이미 서류를 정리해서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아름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과 환자분의 명확한 의사표현, 그리고 관련 증언을 첨부해서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및 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민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보일러 원격 조작을 통한 안전장치 무력화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는 상해미수 및 재물손괴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내 아내를 이용해서 이런 짓을. 이용은 당신이 한 거죠. 박숙자가 30년 간병 경험에서 나온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 때문에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던 건 아닌가요? 이제 법이 판단할 겁니다. 오후 3시, 아름은 즉시 가정법원에 필요한 서류들을 접수했습니다. 긴급성을 고려하여 임시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일주일 내에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승호는 병원윤리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의료진의 책무로서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오후 5시 경찰서에서는 아름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스마트 홈 시스템 조작을 통한 안전장치 무력화, 그리고 환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산 처분을 강행하려 한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연락만 왔습니다. 밤 9시, 혜진과 아름, 승호, 숙자는 조용한 병실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혜진은 눈동자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고, 아름은 고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이제 안전합니다. 해안로 주택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고모부님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고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승호는 의료 차트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재활치료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다른 걱정 없이요. 숙자는 창가에 놓인 화분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이 해변 국화처럼 선생님도 단단하고 오래 가실 거예요. 이제 새 시작이에요. 그날 밤 혜진은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발걸음 소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벽 1시 승호는 마지막 회진을 돌며 혜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박수도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얼굴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의가 구현되는 과정을 지켜본 것이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봄의 전령이 병원 창가에 찾아왔습니다. 혜진의 회복은 의료진도 놀랄 정도로 빨랐습니다. 마음의 짐이 덜어진 후 몸의 치유력도 함께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에는 손가락 움직임이 따라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발성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최승호는 언어치료사와 함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발성은 아직 불안정했지만 혜진은 한 음절씩 또렷하게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름. 혜진이 처음으로 조카의 이름을 불렀을 때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고모님. 제가 여기 있어요. 아름은 고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진이 처음 완전한 단어로 말한 것은 의외였습니다. 교실. 교실이요? 승우가 되물었습니다. 해안로. 집. 교실 만들고 싶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아직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2달 후 혜진은 휠체어에 앉아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민우와의 이혼 절차는 아름이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혜진은 해안로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민우는 사기미수, 상해미수, 사문서 위조미수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모님, 정말 교실을 만드실 건가요? 아름이 해안로 주택 앞에서 물었습니다. 바닷가 언덕 위에 자리한 2층 한옥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20년 전 첫 남편 박종철이 언젠가 이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글쓰기 교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 집이었습니다. 네. 약속. 지키고 싶어요. 혜진은 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은 해안로 주택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1층을 개조해서 늦깎이 글쓰기 교실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사비는 민우와의 이혼 과정에서 받은 위자료와 자신의 퇴직연금,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소액 후원으로 마련했습니다. 박숙자 선생님도 첫 번째 학생이 되어주실 거죠? 혜진이 30년간 병원에서 함께했던 숙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저야 글쓰기는 어렵지만 청소와 간식 준비는 제가 맡겠습니다. 숙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교실 개관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1층 거실을 트인 공간으로 만들고 큰 창 아래에 긴 나무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벽면에는 우리의 말은 우리를 지킨다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개관일 아침 혜진은 지팡이를 짚고 교실 앞 칠판에 분필로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배우겠습니다. 첫 수업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70대 할머니부터 글쓰기를 다시 배우고 싶어하는 40대 주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윤혜진입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고 지난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업은 단순했습니다. 각자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한 문장씩 써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글씨가 서툴러도 맞춤법이 틀려도 상관없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혜진의 말에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최승호가 약속대로 찾아와 피아노 반주를 해주었습니다. 동요를 부르며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된 제자와 다시 만난 선생님, 그 특별한 인연이 교실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지켜낸 것들을 주제로 글을 써보면 어떨까요? 승우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모두가 자신만의 소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저녁이 되어 수강생들이 모두 돌아간 후 혜진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사고의 밤 꺼졌던 알람 대신 이제는 노을이 만드는 자연스러운 경고음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멈추지 말라고, 당신의 목소리를 계속 써나가라고. 지켜냈구나. 혜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해안로 주택도, 첫 남편과의 약속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존재와 목소리를 모두 지켜낸 것입니다. 벽에 걸린 첫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혜진은 말했습니다. 여보, 약속 지켰어요. 아이들 교실 만들었어요. 조금 늦었지만요. 한 달 후 김아름이 교실을 찾았습니다. 고모님, 수강생이 벌써 30명이 넘는다면서요? 네, 입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오세요. 연금 생활자, 경력 단절 여성, 글쓰기가 서툰 어르신들까지 다양해요. 아름은 고모가 쓴 교실 일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수강생들과 나눈 이야기, 작은 변화들, 그리고 희망적인 순간들이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쓰셨네요.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존재이고 말로 서로를 지킨다라고. 네, 그게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겨울이 오기 전 박숙자는 교실 한쪽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수강생들이 쓴 글들을 모아서 손수 제본한 우리들의 이야기 시리즈였습니다. 첫 권에는 혜진의 경험담이 실렸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승우가 물었습니다. 다시 쓰는 교과서예요. 인생의 교과서를 다시 쓴다는 뜻이에요. 그해 말 지역 신문에서 늦깎이 글쓰기 교실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62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전직 교장의 감동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인터뷰에서 혜진은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 해봄 교실은 2층으로 확장했습니다. 1층은 글쓰기 교실, 2층은 독서실과 상담실로 활용했습니다. 최승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무료 건강 상담을 해주었고, 아름은 한 달에 한 번 법률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모든 걸 혼자 해내시다니. 새로 입학한 수강생이 감탄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혜진은 교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저녁 무렵 혜진은 매일의 루틴을 이어갔습니다. 일기를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이어온 습관이었지만 이제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오늘도 배우고 가르치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에서는 새로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파도처럼 혜진의 새로운 인생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교실 문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늦깎이 글쓰기 교실 마이너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우리의 말은 우리를 지킵니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첫 남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정말 잘했어.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하루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짧은 감상평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